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총 이제 우리 22회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한 1회나 2회, 전 그렇게 많이는 보강 안 해요. 많으면 한 2회 될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교재로 지금 이제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이제 변호사 시험 입문 쪽에서 강의를 지금 다 못 끝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쭉 해보니까, 총론은 한 11회 정도 걸리더라고요. 11회 정도. 원래 10회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표정들이 안 좋아서 11회까지 이제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 쪽에서도 쭉 가는데, 어쨌든 한 12회 거기도 그 정도, 11회 이상, 12회는 최소 필요할 것 같아서 한 회 정도 좀 이제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보강 안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고개를 빨리빨리 끄덕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막 끄덕이세요. 그러면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표정을 멍하게 있으면 보강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요. 일단 올해 그 구급 시험이 엊그제 이제 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는데 해설을 좀 이제 달다가 말았는데 10번인가 해서 막혔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이상한 판례를 가져와서 그래서 한 2시간 찾다가 짜증나서 지금 멈춰놨는데 저도 모르겠는 판례를 갖다 어디서 이렇게 가져왔나 모르겠어. 대충 어떻게 찾으면 나오는데 무슨 짓을 해도 안 나오는 판례를 쭉 넣어놔가지고 업무방해 관련해서 뭐 희한한 저도 처음 보는 막 이상한 것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를 나다가 화내다가 지금 멈춰놨는데 앞에 거는 좀 편안하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출제자들은 그렇게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생각 없는 사람들은 막 내거든 문제를. 근데 좀 정선화 시켜서 이렇게 좀 막 지문 그대로 드래그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잘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가 보구나 하고 편안히 가다가 짱돌 하나 맞아가지고 그런 건데 아마 변별력을 높이려고 그런 판례들을 좀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1년차 강의인데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오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시험상 판례인데 사람 숫자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 확실히 판례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지금 사무관 그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말고 이제 사무관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한번 찾아달라고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올해 그 출제하는 팀을 보니까 뭐랄까요. 그 막 드래그하고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판례 막 길게 내고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서 올해 아마 문제 우리 똑같은 팀이 내니까 아주 길게 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막 어렵게 내는 그런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에 좀 충실하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 다 해서 제가 다 해설 단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법용서 다 달아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뭐 민법에서 민사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오셨는데 형법은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민법은 일단 양에서 상당히 좀 괴로움을 탔을 것 같고, 그리고 비슷한 사례 같은 데도 또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다 보니까 많이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좀 그런 쪽입니다. 민사에서. 근데 형사는 안 그래요. 형사는 정말 예외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공식처럼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구성요건, 뭐 위법성 책임 이렇게까지 다 가요. 그렇게 돼서 조금 양도 좀 적고 그래서 좀 편하긴 할 겁니다. 대신에 총론 공부할 때는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론 공부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좀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시험 영역에서는 객관식에서 아주 어렵게 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막 이론적인 거를 막 집어넣어서 괴롭게 내고 그럴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다만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형법 전반을 이해해야 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은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할까, 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들으세요 하면 여러분 이제 손 딱 놓고 들으면 돼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하면 별표를 하든가 해서 외워주시고 그렇게 좀 잘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형법을 뭐 입문도 들었던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럴 건데요. 단기간 내에 이거를 극복한다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형법 총론은 제대로 좀 공부를 해놓으면 몇 번 더 안 봐도 돼요. 딱 한번 체계만 잡아놓으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론 쪽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판례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판례를 많이 하느냐인데, 이미 뭐 민사 때도 배웠었겠지만 항상 그 비슷하지만 결론이 다른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도중에 비교 판례랑 밑에 좀 넣어놨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중에 제가 이제 비교해서 보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습 좀 열심히 하시고, 제가 예습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총론 쪽에서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예습을 권하지 않아요. 열심히 봐봐야 화만 나니까 우선은 그 복습에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2페이지를 한번 펴보십니다. 2페이지. 형법의 기본 개념 이렇게 나오는데, 자, 형법 나왔으니까 그래도 얘기는 해줘야죠.
일단 형법에서는 누군가 범죄를 저질러야겠죠.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효과가 나가겠죠. 잘못했으면 혼나야죠. 제재를 가합니다. 제재를 가하는데 제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벌 9가지 형벌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는 당연히 암기가 될 겁니다만은 제일 센 게 사형이죠. 목 매달아 버리는 거. 그래서 사형. 그 다음에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번 하다 보면 외워지니까 걱정 말고 이건 뭐냐면요. 얘가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회초리를 맞는 거야. 쉽게 해서 회초리를 맞는 거야. 너 잘못했지? 예, 걷어 해가지고 이제 때리게 되는 게 이 형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징계예요. 따지면. 근데 자, 이놈이 맞을 때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맞는 거야.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 봐라. 이거 앞으로도 범죄를 또 범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부과하는 게 보완 처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래 재범 방지입니다. 장래 재범 방지. 그래서 이 보완 처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해봐야 이제 우리 저기 집행유예나 선고위에 뭐 가석방에 딸려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능력 뭐 그런 정도나 잠깐 나오고, 이제 죄형법정주에서 이제 관련된 거 몇 개가 나오는 그런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을 알아두세요.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과 보완 처분이 있다. 형벌과 보완 처분이 있다. 그래서 형벌은 정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이고, 그 다음에 보완 처분은 재범 방지를 위해, 장래에 재범 방지를 해서 부과하는 그런 제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형벌을 당연히 위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법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범죄가 뭔지, 그거를 이제 1교시 때랑 2교시 때에서 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제재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거고. 자, 간단하게 한번 보는데,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형법의 의의는 저거예요. 범죄 성립과 처벌, 제재를 이제 규정한 거고, 형법에 이제 규범적 성격이 나오죠. 여러분, 규범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규범적.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게, 사법시험 이제 처음 종합반 강의를 이제 제가 맡았을 때, 저의 반에 소속된 친구가 와서 쉬는 시간에 물어봤었어요. 선생님, 근데 규범적이란 말이 뭐예요? 딱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왔던 건데, 갑자기 규범적이 뭐냐? 이걸 이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규범적은 뭘까? 규범적. 이게요,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가가. 법적 평가가 필요할 때도 있고 사회적 평가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민법에서 열심히 배웠던 게 재물의 어떤 타인성, 소유관계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뭐 단독 소유도 있지만 공동 소유에서 공유, 합유, 총유 뭐 이런 걸 배웠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네 건지 내 건지 이런 거를 배웠던 게 민사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있는 이 분필이 제 건지 학원 건지 이런 거 따져보는 거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법적 평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우리가 이제 음란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거기서 이제 음란성 판단. 법에 없어요. 음란성은. 그거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 평가. 알겠어요? 그래서 규범적이라는 것은 뭔가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독일어로 이제 자인 졸렌 그런 말 하는데, 그래서 졸렌 이런 게 당위성과 관련된 거예요. 평가를 통해서 이제 같이 개념을 세우는 것이고, 존재론적인 거. 자, 이거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 맞죠? 이런 거 우리가 직관으로 아는 거잖아. 이게 이제 사실적인 거예요. 사실적인 거. 그래서 이제 규범적의 반대가 이제 사실적,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어쨌든 형법은 당연히 규범적이죠. 왜? 이게 범죄라고 우리가 규정한 거에 충족했는지 평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보는 순간 범죄 알아요? 그런 것은 뭐랄까, 그럼 우리 판사도 필요 없고 수사관도 필요 없잖아. 딱 보고 쟤는 범인이야. 직관으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이제 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법은 규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적 규범인데, 네가 뭐뭐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걸 가설적이라 불러요. 가설적. if.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네요. 평가 규범. 평가 규범. 이게 바로 뭐야? 입법자들이 먼저 규정해 놓은 거죠. 우리가 이런 거 대의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저지르면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 규범, 평가 규범. 그래서 우리가 형법에 규정된 거 딱 거기를 충족시키면 평가 어떻게 되죠? 불법하다.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규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런 거 불법을 결의하면 안 되겠다 하겠죠? 그런 결정 규범이고. 그 다음에 행위 규범은 뭐냐면,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 명령해서 행위 준칙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부과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뒤어서 이어지는데, 이런 우리가 결정 규범이면서 또 이제 행위 규범이 되려면
뭐 재판규범도 마찬가지겠네요. 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면 안 돼. 법에 정해진 대로 이제 판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근거로 삼아야 되는 건데 뭐가 필요할까요? 관습적으로 이런 게 돼 있으면 될까요? 관습화돼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걸 다 알아요? 잘 모르잖아. 그래서 성문의 법규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원 배웠었죠. 맨 앞에서. 민사에 관해서 법률 없으면 관습해야 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형법에서는 그럼 큰일 납니다. 형법에서는 이처럼 평가, 결정, 행위, 재판 규범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명문의 성문으로 된 그런 규정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점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가볍게 보세요, 이 동네는. 자, 그러면서 이제 형법의 기능에서 당연히 규제하겠죠? 규제하겠죠.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규제라는 기능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이 두 개예요. 뒤에 가면 이제 사회보호적도 있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하고. 자, 뭘 보호하고 뭘 보장할까요? 뭐를 보호하고 뭐를 보장하냐? 자, 모든 범죄는요, 일정한 보호법익이 있어요. 우리가 살인죄 객체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살인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뭘까? 사람의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의 생명. 그처럼 어떤 객체하고 보호법익은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계속 요새 수업이 최소 2개씩 있어서 목이 좀 안 좋은 상태.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코로나 검사 벌써 4번 받았는데 제가 뭐 밀접 접촉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요. 제가 지방에 이제 지난주까지 이번 주 월요일까지였구나. 지방 강의가 있었어 가지고 거기 가면 기숙학원이라서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계속 받았거든. 그래서 좋기는 한데 매번 쑤셔질 때마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안 가도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 여튼 절도죄 같은 경우는 뭘까요? 객체가 재물이겠죠, 재물. 보호는 뭐 할까요? 보호법익은 뭘까? 그냥 재물 자체를 보호할까? 아니에요. 소유권 또는 점유. 소유권과 점유 상태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범죄는 일정한 법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법적 이익을 다른 사람들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도덕규범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규범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과 가장 큰 차이가 우리는 국가의 공형벌권이 존재해요. 잘못하면 강력하게 국가 권력이 작동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강력한 뭐가 되겠습니까? 강제력을 수단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다른 것과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법익보호 하는데 여러분 법익보호를 한다 그래서 너무 선제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들이 지나가다가 눈 딱 보고 너는 조만간 범죄를 범하게 생겼어. 막 잡아가. 그리고 니네 부모가 범죄자였어. 너도 범죄자가 될 것 같아. 해서 막 잡아가.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써있죠. 형법은 사회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서 불가능한 최후 수단으로서만 작동돼야 돼요. 왜? 아까도 했던 강력한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써있죠. 괄호에서 보충성, 최후수단성, 겸업성, 뭐 형법의 탈윤리화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도덕적, 종교적 규범으로 가능한 것은 개입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법익보호도 있지만 뭐도 보호하냐면 이 말이 좀 처음 나왔을 때 생소할 겁니다.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이런 말이 나와요.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자, 이건 뭐냐? 써있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실천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예요. 윤리적 의무. 이거를 이행하도록.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치된 행위를 가치는 것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런 말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쭉 마지막 줄에 이게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한번 기출됐던 지문인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법은 도덕의 척추이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법은 도덕의 척추이다. 이런 말 하는데 자, 한마디로요. 이렇게 좀 생각하십시오. 아까 법익보호가 객관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와 그 사람이 저질러놓은 결과 있죠. 그거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서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라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 이미 이거를 저버리는 의사를 가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측면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던 범죄 결의, 범죄적 의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의도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범죄적 의사를 결의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래서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앞으로 나오면요. 기계적으로 법익보호 객관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 행위가치 보호 주관적인 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십시오. 그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나오는데 결국 법익보호가 겉으로는 행위와 결과라니까요.
그리고 사회적 행위가치 보호는 그 전에 가졌던 범죄 의사, 결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법익 보호가 목표고 사회적 행위가치 보호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그 말을 써놨잖아요. 법익 보호가 형법의 목표라면 사회적 행위가치 보호는 수단이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박스에다가 딱 일단 써놓긴 했어요. 형법의 성격에서 뭐 평가 규범 대 의사 결정 규범. 의미 좀 오죠. 의사 결정. 법익 침해 대 의무 위반. 그리고 불법의 본질에다 좀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불법의 본질. 이건 우리가 위법성 때랑해서 계속 앞으로 가져가야 될 난제인데, 자, 얘기했잖아. 결과적 측면을 강조한다니까요. 결과반 가치가 뭐냐면요. 어떤 행위와 결과가 법질서 전체에 반한다. 이런 뜻이야. 결과반 가치요. 법질서 전체에 반한다. 반가치. 결과가. 그리고 사회적 행위가치 보호 기능에 따라요. 행위반 가치란 말 사이에다가 행위 의사반 가치라고 좀 써주세요. 행위 의사반 가치. 이러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요놈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적 의사를 가졌잖아요. 그런 의사가 법질서 전체에 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선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다. 어쨌든 형법은 법익을 보호하고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한다. 이렇게 됐고 이제 보장을 해야죠. 이 보장적 기능이 바로 뒤에서 배울 우리 죄형 법정주의와 연결이 되게 돼요. 뭘 보장할까 그러면 그야말로 국가의 자의적인 공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게 써있죠. 뭐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대헌장, 마그나카르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형벌이, 그러니까 형법, 범죄 성립과 처벌이 명문의 규정으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되는 거죠. 딱 법으로 정해서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고 그걸 넘어서면 이제 처벌받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게 없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헌법상의 다양한 이제 기본권 등이 여기서 사실은 도출되는 거예요. 도출되는 건데 어쨌든 효과 잠깐 보면 일반 국민에 대해서 써있죠.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이외에는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이걸 보장하는 거예요. 또 범죄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에 정해진 제재 이상을 넘는 부당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죠? 이런 식으로 딱 대헌장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얘들은 도저히 친할 수가 없어요. 법익이나 사회적 행위가치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장적 기능이 후퇴할 수밖에 없고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호적 기능이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철저한 반비례라고 돼 있죠. 이것도 이제 옛날에 사시나 이런 쪽에서 기출됐던 지문이라서 써놓긴 한 거야. 우리 객관식 지문에서 철저한 반드시 뭐 이런 말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잖아. 맞는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반비례 관계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세요. 자세하게 보지 말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이제 사회 보호적 기능 이게 뭐냐? 자, 한참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실증주의 범죄학 이런 쪽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아니 범죄가 계속 급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고전 학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증 학파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객관주의 학파, 주관주의 학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믿었거든 처음에는. 철학자들이 사실은 형법 만들었어요. 철학자들이 만나가지고 자 어떤 거를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될까? 그걸 우리가 형법이라 합시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취득했을 어떤 그런 이익과 그런에서 걸려서 적발해서 처벌됐을 때 불이익을 고려해서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누구나 자유사를 가졌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 수도 있고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 형량을 해서 차라리 범죄를 저질러서 획득하는 게 더 크면 범죄를 저지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해버리면 이제 범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계를 세웠는데 범죄가 안 줄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에 그 뭐랄까요, 그 실증학파들이 나오는데 자연과학이 되게 발달했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게, 범죄자들은 그 대가리가 다 이상하게 생긴 놈들 같아. 막 해가지고. 롬브로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연구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생내적 범죄자들. 타고났어. 얘들은 소질과 환경 때문에 무조건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야. 근데 뭐 얘들을 믿어?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서 죄형법정주의가 뒤로 좀 쭉 밀려요. 밀렸다가 이제 다시 이제 현대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어쨌든 사회 보호적 기능이 좀 그런 측면이에요. 읽어보면
형벌과 보안 처분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범죄로부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형법의 기능. 이게 이제 사회 보호예요. 사회 보호. 범죄자로부터 우리 사회 자체를 보호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자, 이거는 전체주의 국가나 이런 쪽에서 되게 좋아하겠죠. 어쩔 수 없이요. 그래서 일반 예방 기능 보면 형법이 범죄에 대비하여 형벌 및 보안 처분을 예고하면서 일반인의 범죄 억제 이런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별 예방에서 이제 범죄자. 여러분 앞으로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일반 예방이 뭐예요? 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범하지 않게. 이게 일반 예방이에요. 특별 예방은 특별히 재범을 방지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재범을 방지. 이미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놈들을 전제로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만 해두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사회보호 이런 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나가자 이런 쪽입니다. 그게 이제 뭐랑 연결되냐? 바로 밑에 형법의 발전에서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이쪽이랑 사실은 되게 가까워요. 사회보호적 기능이. 혹시 옛날에 여러분이 이제는 벌써 또 한참 됐구나. 탐 크루즈 나오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쌍둥이들이요, 예언자.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것을 미리 예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알려주면 수사관들이 쫓아가서 미리 잡아버립니다. 사회 보호에 아주 좋죠. 범죄 예비도 안 했어, 음모도 안 했어. 근데 곧 얘는 범하게 되래야. 그래서 미리 가서 선제적으로 잡아버립니다. 아름답잖아. 범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뒤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를 조작질을 합니다. 예언자가 말한 거를 틀어서 일부러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서 엉터리로 조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숙적들을 막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아직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앞으로 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잡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시행되면 좋겠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어떤 그 탐욕이라든가 이런 게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어이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이거죠. 이제 그거의 위험성을 얘기해 준 영화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그 당시 그냥 액션이 화려하고 멋있어서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심오한 영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특징 볼게요. 위험사회. 여기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위험의 현실화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에 미래의 불법을 미리 예방. 알겠죠? 미래의 불법을 미리 예방하는 거야. 그래서 사후 진압보다는 사전 예방. 그러니까 범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범할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미리. 그리고 또 추상적 위험법. 곧 배웁니다. 추상적 위험법. 이건 뭐냐? 법익 침해 위험만 발생해도 처벌되는 거야. 법익 침해가 아니라 법익 침해 위험만 발생해도 아이 놀래라 해도 처벌되는 거예요. 하마터면 다칠 뻔했잖아. 이것도 처벌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위험범입니다. 그리고 실행의 착수전 이럴 때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범죄 성립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죠. 범죄 성립 범위가 실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칼을 들고 다가서는 것도 아니고 칼을 가는 것도 아닌데 이미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판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아주 그냥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 형벌권의 남용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죄형법 정지가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범죄 성립과 처벌을 법의 성문에 법규로 해놓으라 그랬는데 그런 거 안 했는데도 가서 잡아버리잖아요. 사회 방위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어쨌든 형법은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이 있다. 근데 이런 사회보호나 이런 걸 너무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그렇게만 우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우리 시험 나오는 영역은 아니에요. 이제 나오는 영역은 52페이지로 이제 가봅시다. 52페이지. 자, 52페이지. 우리가 이제 형법에 대해서 기능을 잠깐 배웠으니까 이제 범죄를 살짝 배워야겠죠? 범죄 관련해서. 52페이지 보시면 절대적 범죄 개념과 상대적 범죄 개념이 나와요. 자, 절대적 범죄 개념이란 건 뭐냐면요. 동서, 그러니까 고금 이래로, 어쨌든 무조건 범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야. 시공을 초월한 범죄 개념이에요. 자, 써있죠.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와 무관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타당할 수 있는 자연적 범죄 개념. 이런 걸 갖다가 절대적 범죄 개념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회마다 문화라는 게 있고 그 사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데가 똑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전에 간통을 처벌했단 말이에요. 근데 간통이 사라졌어요. 위헌 결정 받고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측면인데
그랬더니 살인죄 같은 거, 절도죄 같은 건 절대적이 아닐까 싶어. 하여튼 그런데도 어쨌든 안 되겠고 우리는 상대적 범죄 개념이에요. 보세요. 일정한 국가의 법 질서가 범죄를 규정한 것, 그게 범죄라는 거죠. 이거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상대적 범죄 개념 택하고 있어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범죄 개념과 형식적 범죄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울 것들은 다 형식적 범죄 개념이에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그게 법에서 형식적으로 범죄 이렇게 써놓은 게 범죄라는 거죠. 그것부터 볼게요. 양가로 2번에. 형벌법규에 의해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범죄로 파악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그런 범죄 개념입니다. 그래서 2번에 있는 것처럼 보장적 기능은 열심히 달성해 줍니다. 근데 앞으로 게 없어. 미래가 없어요. 어떤 행위를 범죄를 할 것인지, 또 어떤 행위를 이제는 범죄를 하지 말 것인지 이런 기준은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현재 정해져 있는 틀에서만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알겠죠? 하지만 이제 실질적 범죄 개념. 1번에 써 있습니다. 범죄 규정과 형법과 무관하게 실질적 요건을 규명한 거야. 그래서 범죄 실질적 개념이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이런 걸 이제 들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은 이러니까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때그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에서도 보는 것처럼 동 개념은 해당 국가의 헌법적 구속을 당연히 받아야죠. 우리는 우리 헌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정헌법을 초월하여 기존 형법 질서의 정당성을 검증해서 입법자에게 입법자 동남십시오. 입법자에게 범죄화와 비범죄화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는 이런 게 실질적 범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면 그때 이제 연구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보다도 이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이런 실질적 범죄 개념을 연구를 하겠죠. 근데 우리 형법에서는 안 돼요. 형법에서는 이걸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가 있더라 하시고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 들어갑니다. 자, 이제 범죄가 대충 우린 절대적은 아니고 상대적인가 보구나. 우리가 범죄 개념이 실질적도 있고 형식적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 형식적인가 보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이제부터 진짜 시험 나오는 거 이제 들어가야죠. 기본 체계를 세울 건데 자, 범죄 이제 성립 요건이 나오죠. 성립 요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인데 기본적으로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범죄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필요하고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게 우리가 이제 범죄론이에요. 범죄론에서 이거를 열심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뭔 차이가 있느냐? 이것부터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어째 교재에는 있겠지만 첫날이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조문에 아까도 이제 살인죄 잠깐 얘기했지만 250조 1항에 가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뒤에 처벌은 빼고 우리는 범죄 성립 요건은 사람을 살인한 자 처벌한다. 이런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일단 살인죄 구성 요건이 금방 제가 읽은 거예요. 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 처벌한다. 이게 살인죄 구성 요건입니다. 그런데 구성요건 해당성은 뭘까? 구성요건 해당성은 갑이 A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게 구성요건 해당성이에요. 우린 형법에서 사람을 살인한 자 처벌한다를 배우겠어요? 갑이 A를 칼로 찔러 죽인 거를 배우겠어요? 우리 조문만 공부해서 뭐하게. 우리는 조문 해석론이에요. 다. 민법에서도 여러분이 그냥 계속해서 조문만 배웠나요? 그와 관련된 사례들 개별적인 사실관계들을 대입해서 배웠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구성요건 그 자체는 우리가 연구 대상 아니에요. 외울 대상이지. 암기 대상이고 그거를 실제 이제 누군가가 충족을 했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걸 뭐라 불러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성 해당성은 그냥 구성요건을 충족했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실제 그 조문을 충족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죄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한 그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반해야 돼요. 위법성이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전체 법질서에 위반된다. 이런 거예요. 참고로 앞으로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불법.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도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민법에서도 어떠한 그 청구권의 요건 충족하면 형법상의 구성 해당성인 거야, 그게. 그리고 그게 전체 법질서에 반했다고요. 그럼 그게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돈 내놔라 이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형법은 하나 더 나가서 제재 이걸 가야 되거든. 참고로 이 불법만 저지르면요 보안처분도 가능해요. 보안처분도 가능한데 형벌을 가려면 범죄 성립까지 돼야 돼요. 책임까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얘기할게요. 구성해당성과 위법성은 금방 얘기했습니다. 책임은 뭐냐면 불법을 저지른 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에요. 여기까지가 행위자야 행위자. 여기까지가 행위.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행위를 바라보고 여기서 드디어 이제 행위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갑이라는 애가 A를 칼로 막 20방을 찔러서 죽인 거야. 자, 우리는 그걸 어떻게 돼요? 살인죄 구성요건 충족했고 전체 법질서에 반하네. 이것까지 평가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놈 시키고 딱 봤더니 얘가 7살짜리 꼬마야. 책임 능력이 없어요. 참고로 우리 법에는 만 14세야. 만 14세가 돼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봐요. 불법을 결의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고 봐요. 7살짜리는 불법행위는 저질렀지만 책임이 없어요. 알겠죠? 이런 애한테는 당연히 범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형벌 당연히 안 되고요. 보안처분도 안 돼요. 참고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렇게 이제 소년법에서 소년을 나누는데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 그래서 10세 미만은요. 진짜 10세도 안 되는 애들인데 얘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낮추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그래서 범죄소년이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서 이걸 저지를 수 있는 애들 그걸 범죄소년이라고 불러요. 범죄소년 14세 이상부터. 그리고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알겠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구성괴당하고 위법성까지 저지른 애들. 그런 애들 갑니다. 또 우범소년은 구성요건적 행위를 하지는 않았어요. 10세 이상 19세 미만인데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 바는 없지만 곧 하게 생겼어. 곧 하게 생겼다고. 이런 애들이에요. 자, 이제 범죄소년 빼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절대 형벌은 못 가겠죠. 왜? 촉법소년은 책임이 무조건 조각되니까. 그리고 우범소년은 애초에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형사법정으로 가진 않아요. 얘들을 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호처분 등을 부과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 보호처분이 일종의 보안처분이에요. 따지면.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불법까지는 행위만 바라봅니다. 행위만. 누가 저지르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책임은 행위자를 이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왜 불법을 저질렀어? 했더니 얘가 맛이 갔어. 시켜서 정신병자라고요. 비난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갑이요. 을의 아들 A를 붙잡고 을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비 좀 한 대 까고 와. 비를 왜? 아니면 네 아들 죽어. 알았어. 그래서 을이 자기 아들 A를 살리기 위해서 비를 갖다가 쇠파이프를 한 대 까고 왔어요. 특수상해입니다. 특수상해인데 비난할 수 있어요? 아들 살리려고 했잖아. 아들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질렀잖아. 책임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기대 가능성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책임은 이 불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 이걸 갖다가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쭉 배울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구성권의 항성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총론에서는 우리 강론에서 있었던 모든 걸 합쳐서 딱 공통되는 것들을 끄집어서 하나 배울 거야. 그렇게 이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위법성은요. 참고로 얘들 둘은 존재보다는 부존재를 열심히 배우게 될 거예요.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책임이 조각되는지 그거를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의 당성은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요.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위법성이나 책임은 소극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것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게 존재한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를. 근데 소극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요. 위법성이나 책임도 거의 추정이 돼버려요. 그런데 누가 위법성이나 책임이 깨진다고 주장을 할까? 피고인 쪽에서 하겠죠. 범인 쪽에서. 범인이 그것은 정당방위였어. 뭐 이런 주장을 한다던가 이건 긴급 피난이었어. 뭐 등등. 이게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정확히 따지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원래는 조문 순서대로 하면 정당행위부터 있지만 우리는 정당방위부터 배워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또 추정승낙, 법이 없지만 추정승낙, 그 다음에 정당행위 이런 거를 배우게 돼요. 이게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이런 걸 주장해야 이제 그때 검사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정당방위 아니야. 이런 걸 이제 입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불법이 인정되면 책임도 원칙적으로 추정된다니까. 근데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 당시에 술이 만취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 이 책임 무능력을 또 주장하죠. 그러면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검사가 다시 그거 아니라는 걸 또 거꾸로 입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원래는. 있는데, 이제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하면 그것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검사가. 그렇게 논리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용어 정리를 하나 할게요. 수사 단계하고 공판 단계가 나오는데, 자, 수사에서 공판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이게 공소제기입니다, 공소제기. 공소제기가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우리가 피의자라고 불러요. 피의자라고 부르고, 공소제기에 의해서 이 사람은 뭘로 바뀌어요?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쓰긴 쓸 건데 개념 좀 이해하십시오. 피의자, 그럼 지금 수사 단계에서 열심히 쪼임 당하고 있는 애. 그렇게 생각하시고, 피고인 되면 공판정 가서 검사 앞에 대등하게 앉아 있는 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 개념 정도는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목격자나 피해자를 뭐라고 부를까? 참고인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법정에 나오면 뭐로 바뀌어요? 증인으로 바뀌어요. 이런 개념 정도는 그래도 기본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 범죄 성립 요건. 형식적 범죄 개념에 의하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구성 요건은 구성 요건의 해당성 판단의 전제에 해당하며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구성 요건은 범죄 성립 요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성권의 해당성이 범죄 성립 요건입니다. 밑에 내용 보면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란 일정한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합치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일정한 구성 요건을 규정해 놓고 누군가 그거를 충족을 했다. 이걸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법성이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참고로 여러분 위법성은 구성 요건적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책임은 뭘 전제로 할까?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순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위법성이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조에서 전체 입장과 모순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가치 판단을 말하는 거야. 법조에서 전체에 반한다. 이런 거. 그리고 책임이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란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에요. 됐죠? 이거를 자기가 왜 뭘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 우리가 유죄. 그리고 하나라도 결여되면 무죄. 그렇게 가죠. 유죄, 무죄.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이제 처벌 조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일단 우리가 범죄 성립 요건 관련해서 열심히 좀 또 한번 공부를 해보고 가봅시다. 구성 요건부터 지우고. 자, 일단 뭐 구성 요건 관련해서 이제 요건으로 올게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있고요.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있어요. 자,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는요. 이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게 주체, 객체, 행위, 행위 상황, 결과, 인과관계, 이런 것 등이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예요. 주체, 객체, 행위, 행위 상황, 결과,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 요건은 일반적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고의, 과실, 이런 게 있어요. 고의, 과실. 그 다음 이런 일반적인 걸 초과하는 거야.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자, 목적, 불법 영득 의사, 뭐 이런 정도만 우선 써드릴게요. 시험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이런 것들이니까. 자, 고의과실, 그 다음에 목적, 불법 영득 의사, 뭐 이런 말들이 일단 나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자, 일단 하나씩 보시면은요. 주체. 자, 주체 어디에서 문제될까? 여러분 목차를 한번 봐볼까? 저기 앞으로 가셔서요. 범죄론에서
이제 파트 2 봐봐요. 파트 2. 형법 총론 파트 2. 그 다음에 범죄에서 챕터 1에서 제4절을 가봐요. 제4절을 가서 보시니까 거기서 행위의 주체와 객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못 찾았어요? 이게 목차에는 페이지가 없어서 여러분 잘 찾으셔야 돼요. 어쨌든 형법 총론 파트 2 범죄론에서 챕터 1에서 제4절 행위의 주체 객체가 배울 거예요. 이것부터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있는 건데 자 보면 기본적으로는 자연인이 범죄를 저지르겠죠? 자연인이. 근데 경우에 따라서요. 법인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법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법인이? 예를 들어서 막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막 사람을 찔러. 가능해요?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형법 규정에는 없지만 행정법규에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한번 잠깐 문제가 돼요. 자연인이 당연히 주체가 되는데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 그거 어떻게 되냐 이거야. 법인도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네, 그것도 그거지만 통상 우리가 주체에서 열심히 배울 거는요. 신분범 때문에 배워요. 신분범. 신분범. 자, 범죄 주체가 되기 위해서 일정한 신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신분범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물수수죄는 누가 가능해요? 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되고자 하는 공무원이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지만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신분이 꼭 있어야 되는 경우를 진정신분범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또 부진정신분범이라는 것도 있어요. 항상 진정이 있으니까 부진정도 있겠지. 원래 신분 없어도 범죄 범할 수 있어요. 살인죄 같은 경우에. 근데 살인의 객체가 자기 직계 존속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존속살해죄라 그래서 가중처벌 돼요. 또 일반 사람이 아니라 분만 중 분만 직후에 영아를 직계 존속이 죽인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아살해죄라 해서 감경처벌이 돼요. 또 그래서 일정한 신분에 의해서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 그거를 부진정신분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 이제 우리가 신분 때문에 주체를 열심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범죄에서는 저는 신분이 별로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신분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저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신분이 필요한 범죄에서요. 예를 들면 공무원 아닌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뇌물수수가 될 수 없잖아. 근데 공무원과 함께라면 뇌물수수의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조문이 우리 형법 33조에 존재하거든. 그리고 이 33조는 주관식 시험을 볼 때, 사례 시험을 볼 때 가장 많이 누락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도 33조를 잘 안 써요. 까먹어서 그래, 까먹어서.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시험 볼 때, 2차 주관식 시험 볼 때, 칠판에 쓰면 안 되지. 칠판에 여기다가 33조 쓰면 안 돼요. 책상에다가 연필로 쓰라니까 33조, 331로 써놓으라니까. 보다 생각나게, 나오겠지. 항상 나오거든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거야. 거의 나오거든. 그거랑 주거침입도 무지하게 많이 놓칩니다. 주거침입도 무지하게 많이 놓치게 돼 있어. 근데 여하튼, 그건 다음에 이제 얘기하겠고, 여하튼, 이런 신분범, 알겠죠? 신분범, 이런 걸 요하는 게 이제 주체에서 또 이제 각각 강론에서 생각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객체. 객체는 뭐, 우리 써있죠? 행위의 주체 다음에 객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강론에서 이제 각각 범죄마다 객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살인죄나 상해죄, 뭐 폭행죄 이런 건 다 객체가 뭐겠어요? 사람이겠지, 사람. 손괴죄는 뭘까요? 재물이겠죠. 그죠? 근데 절도죄의 객체는 뭘까요? 재물은 재물인데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이에요. 횡령죄는 똑같은 재물인데 객체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죠, 당연히.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이어야 돼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뭐냐? 재물은 재물인데 자기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각각 달라진단 말이야. 그런 구성 요건을 우리가 강론 공부할 때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총론에서는 뭐만 배우냐면 나온 김에 볼까? 저기 64페이지 가보세요. 64페이지. 나온 김에 치고 가야지. 박스 하나만 정리하면 돼요. 원래는 다른 책들 한 2, 3페이지 돼 있을 건데 하나로 정리합니다. 64페이지. 자, 행위의 객체, 보호의 객체 좀 나눠집니다. 보호의 객체는 우리가 배웠어요, 금방. 뭘까요? 이게 보호법이에요. 보호법이에요. 알겠죠? 보호의 객체가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모든 범죄는 보호의 객체, 보호법익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행위객체 볼게요. 이게 이제 직접적인 어떤 범죄 대상인 거예요. 구성요건적 행위 수행의 구체적 대상인데, 살인죄 사람,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물질적, 외형적, 감각적으로 지각이 가능해요. 눈에 보이고 잡힌다고. 자, 그래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됩니다. 근데 보호의 객체는 봐봐요. 형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보호 대상, 보호법익인데, 봐요. 살인죄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라니까. 절도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의 소유권, 이런 거를 보호법익을 합니다. 성질, 가치적, 관념적,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생명이 막 눈에 보여요? 그럼 사람이 아닐 건데?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네. 자,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고요. 규정되어 있다고 구성요건 요소는 아닙니다. 자, 결론 마지막 줄에 있는데, 여러분 위증죄에서는 어떻게 될까? 위증죄에서 객체는 뭘까요? 위증죄에서 뭐 누구를 찌르고 막 뭘 조르고 막 그러나요? 위증죄에서는 그냥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버리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행위의 객체가 없어요. 알겠죠? 행위의 객체가 없다고. 하지만 위증죄는 국가의 건전한 형사사법 기능이에요. 국가의 올바른 건전한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법으로 합니다. 이처럼 행위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지만 보호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요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각의 범죄 볼 때 보호법익하고 어떤 행위의 객체를 좀 구별하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정도만 총론에서 배우면 돼요.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각각의 범죄마다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성요건마다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총론에서는 요것밖에 없어. 나오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가 나오는데, 행위. 이것도 이제 앞으로 목차로 가볼까? 아까 거기 목차로 다시 한번 가봐요. 목차를 가서 보시면, 자, 우리가 범죄 행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저질러요? 기본적으로. 자기로 저지를 거 아니야, 자기로. 자기 형태로 저지르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요, 이걸 이제 부작위로 저질러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저기 챕터 2의 구성요건론에서 한 페이지 넘어가서 제3절에 나와요. 제3절에 나오는데, 제3절에 원칙적으로 범죄는 자기로 범하는데 세상에 부작위로도 범죄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부작위로도. 그래서 처음 사실상 이제 구성요건론에서 실질적으로 처음 배우는 게 이 부작위범이에요. 부작위범. 앞에는 그냥 일반적인 막 추상적인 그런 거 배우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부작위로도 범할 수 있거든, 범죄를. 그래서 이제 부작위범을 여기서부터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부작위엔 역시 진정부작위와 부진정부작위가 있어요.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우선은 들으세요. 나중에 또 정리할게. 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만 범하게 생긴 거예요. 자기로는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퇴거불응죄. 남의 집에 정당하게 들어가요. 처음부터 불법하게 들어가면 그냥 주거침입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건데, 처음에는 들어오라 그래서 적법하게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둘이 싸웠네. 그래서 집주인이 야 나가. 안 나가야지 퇴거불이에요. 알겠죠? 이건 부작위로만 범할 수 있는 거야. 또 뭐 전시 공수계약 불이행죄 뭐 이런 거 있어요. 시험에 죽어도 안 나오겠지만 전시 공수계약 불이행죄 이런 것도 있고, 또 하여튼 몇 개 안 돼요. 부작위로만 범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걸 진정부작위범이라 그래요. 시험에서 별로 안 중요해. 근데 부진정부작위범은 뭐냐면 원래 자기로 범하게 돼 있는데, 조문의 형태가 자기로 범하게 돼 있는데 부작위로도 범할 수 있는 범죄. 이거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 불러요. 대표적인 게 살인죄. 또 궁금하지? 어떻게 부작위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왜 못 죽여? 막 태어난 아이, 막 태어난 게 아니라 이제 막 뒤집기하고 이제 겨우 이런 애기, 지가 배고프면 막 밥 찾아 먹어요? 뭐 분유 타 먹어요? 안 되잖아. 그런 애들을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겠죠. 이게 부작위한 살인이에요. 또는 다친 사람을 봤는데 그냥 냅둔 거예요. 피 질질 흘리고 있는 거 냅뒀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살인죄예요. 그래서 부작위로도 범할 수 있는 범죄. 이게 부진정 부작위범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자기로 범하는 건데 부작위로 범하기 때문에 뭔가 요건이 많이 필요해요. 진정 부작위범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로 성립되거든. 그런 상황에서. 근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평가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5가지 요건 배울 거예요. 구북의 보행이라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 배울 거예요. 그리고 부작위범 나오면 90한 7, 8%가 부진정 부작위범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쭉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칠판 보시면 이제 행위 상황이 나오는데, 요거는 총론에서 특별히 없어요. 총론에서 특별히 규정 안 해놨고, 강론에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야간. 또 위험한 물건을 휴대, 흉기를 휴대, 뭐 이런 것 등이 다 특별한 행위 상황이에요. 행위 상황. 그래서
뭐 구성 요건 중에서 이런 행위 상황들이 들어간 거는 열심히 외워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형사에서는 야간인지 주간인지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절도의 실행의 착수 시기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절도 미수가 되는 시기도 달라지고, 하여튼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주간인지 야간인지 그게 특별히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행위 상황 같은 거에서 말씀드린 뭐 위험한 물건 휴대냐, 그다음 뭐 흉기를 휴대했냐,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였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 상황들 강론에서 열심히 범죄마다 배우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죠. 각 범죄마다 결과가 다르겠죠. 살인의 경우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겠죠.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의 결과, 즉 생리적 기능 훼손이 필요하고요. 절도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할까? 절도범을 상태범이라고 그러는데 일정한 상태만 되면 돼요. 그래서 타인의 재산권을, 그러니까 소유권을 침해해서요. 정확히는 절도가 이래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겨놓는 것. 이게 절도거든. 말이 좀 빨라서 미안한데 시간 관계상 빨리 했어요. 두 번 하면 틀릴까봐. 자, 어쨌든 점유 배제하고 자기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겨놓는 이런 행위가 이제 절도가 되는데 그런 상태만 되면 된다니까요. 그런 상태만 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결과가 다 달라. 그래서 이거는 일괄적으로 총론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일정한 결과를 요하는지 결과가 없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긴 합니다. 좀 이따 배우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는 총론에서 해놓은 거예요. 총론에서. 자, 보세요. 일정한 행위를 했고요. 그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단 말이야. 근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인과관계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갑이 A를 총으로 쐈어요. 그래서 그 총알에 맞아서 A가 죽었어요. 그럼 확실하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심장에 맞아서 죽어버렸어. 그런데 갑이 A를 살인의 고의로 총을 쐈는데 싹 피해서 살짝 빗나갔어. 대단하죠. 총을 쐈는데 피해서 싹 해가지고 싹 다쳤어. 아이씨, 병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죽긴 죽었네. 총 쐈죠. 사망이가 발생했죠. 살인죄로 책임 물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상식적으로 안 되죠.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질문하겠네. 좀 전에 제가 일정한 범죄에서 결과를 요하는 범죄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결과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범죄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인과관계는 결과를 요하는 범죄에서만 필요하겠지. 그죠? 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논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 발생이 필요 없는 범죄에서는 인과관계도 논할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폭행죄를 얘기할게요. 폭행죄는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돼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그래서 지금 첫날 첫 시간이니까 조는 사람 없는데 만약 조는 사람이 있었다. 제가 분필을 탁 꺼내서 휙 던졌습니다. 깨세요 하고 확 던졌는데 안 맞았어. 그래도 기수입니다. 그래도 폭행죄는 기수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거든. 별거 없어요. 침 탁 뱉어도 사람한테 폭행이에요. 안 맞아도 돼. 피해서. 그래도 폭행이에요. 인과관계 필요해요? 결과가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인과관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과관계 이거는 결과범에서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잠깐 설명하면 일단 이 객관적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우리가 이거를 기수라고 부릅니다. 물론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어야 돼요. 고의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고의를 가지고 일정한 객관적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이거는 기수라고 불러요. 기수. 근데 모두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충족이 됐다, 충족이 안 됐다. 이거를 미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미수는 아무데나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생각해봐요. 애초에 공무원도 아닌 자가 뇌물을 받았어. 그건 주체 같은 데다 탈락돼 버리죠. 이러면 미수 논의도 안 해요. 그 미수 논의도 안 해. 그냥 형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짓이야. 그거는. 그렇죠? 또 뭐 객체 재물을 죽였어. 말도 안 되지만 재물을 죽였어. 살인죄 구성요건적 행위인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건 아예 기미수 논의도 안 해요. 자, 결론적으로 미수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결과범에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때 그때를 우리가 통상 미수라고 불러요. 아무 때나 미수가 아니야. 결과범에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행위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때. 아까처럼 갑이 A를 쐈는데 총이 살짝 빗맞아서 살았어요. 근데 병원 가다 어이없이 죽었어.
이거는 기술은 될 수가 없어요. 결과는 발생했지만 인과관계가 없어서. 이해됐죠?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과관계 논의가 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죄에서도 어쨌든 칼로 찔렀는데 안 죽었대. 칼로 찔렀는데 이 사람이 알아서 병원 가서 살았다고. 또 119가 적시에 도착해서 살았다고. 여기서는 그냥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야. 그럼 인과관계 논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 좀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과관계까지 딱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인과관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가 객관적 기속 나오는데 이제 우리 판례는 그냥 상당 인과관계를 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평가합니다. 4절에서 인과관계가 객관적 기속이라고 나왔는데 판례는 그냥 상당 인과관계 해가지고 한꺼번에 평가해요. 여기까지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예요. 총론에서 이걸 배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 있어요? 제5절 이제 고의 나오죠. 고의. 이제 이걸 또 설명을 간단히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거 형법 그 관련해서 입문 앞에 들었었으면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설명한 건데 그래도 오래전에 들었던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고의를 이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고의와 가실 중에서 고의. 자 고의는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바로 고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이제 과실을 얘기할게요. 과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인식했지만 실현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도 없어서 당연히 실현 의사도 없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 동네를 뭐라 부르냐?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부르고요. 이 동네를 뭐라 부르냐? 인식 없는 과실이라고 불러요.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느낌 오죠? 인식이 있다 없다. 우리 딸이 이제 며칠 전에 초등학교를 갔는데 알 거야. 인식이 있다 없다. 이 정도는 차이를 알겠죠? 자, 형법에서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은 큰 차이는 두지 않습니다. 큰 차이는 두지 않는데 누구와 누구 때문에 이거를 비교하냐면요. 이 고의 이건 다 있죠. 근데 인식 있는 과실과 이 고의의 한계선상에 있는 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미필적 고의라는 애예요. 미필적 고의는 인식과 의사가 가장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마터면 과실로 갈 뻔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미필적 고의하고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이 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인식 있는 과실을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항상 제가 아침에도 딱 이제 시동 딱 걸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운전 잘못해서 사람을 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 늘 인식은 해요. 살인죄 객관적 구성 요건 인식한다고. 하지만 제가 운전을 하면서 죽어도 어쩔 수 없어 하고 다니진 않아요. 에이 설마 내가 사람을 치겠어. 그래서 늘 주의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알겠죠? 실현 의사가 없어. 근데 하필 잠깐 뭐 갑자기 카톡 뭐 이런 게 와서 굳이 또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을 보고 쳐버린 거야. 이게 바로 인식 있는 과실이에요. 제가 운전을 하다 잘못하면 사람을 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인식했잖아요. 근데 실현 의사는 없었어요. 알겠죠? 이게 미필적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과실을 이게 약하게 처벌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과실범 원칙적으로 처벌 안 합니다. 중대한 법익 침해 있을 때만 생명, 신체 이런 거 침해 이런 거 있을 때만 과실범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거든. 한 5종류 있어 크게.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래서 맨날 난 그럴 줄 몰랐다 막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과실범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필적 고의라는 게 나와요. 아까처럼 쭉 가다가 사람을 이제 시작할 때도 이제 요새 계속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아이씨 그래 내가 오늘 차 운전하는데 뭐 누가 보이든 상관없어. 나는 멈추지 않고 박아버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다녔어요. 그럼 바로 고의가 되는 거예요. 고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고의나 과실은 입증이 사실상 힘들죠. 입증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형사소송이랑 연결되는데 여기는 그래서 자백만으로 바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얘가 자백을 하지 않더라도 간접 정황 증거 등으로 추단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뒤에 미필적 고의 판례들이 많이 나올 건데 사람의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목을 졸라서 죽여놓고는 죽을 줄 몰랐대.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또 칼로 막 복부란 뭐 옌일곱방 찔러놓고 죽을 줄 몰랐대. 뭐 상대방이 아이언맨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걸로 이제 추단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한계선에 있는 미필적 고의를 열심히 좀 배울 겁니다. 미필적 고의. 근데 쉬워. 판례 보면 누가 봐도 고의야. 그런 것들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자, 인식 없는 과실은 그야말로 객관적 구성 요건을 인식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부주의야.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에 장우산을 들고 막 시간 없다고 열심히 막 흔들면서 뛰어가네. 지하철역에서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 뒤에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죽으라는 얘기지 그냥. 푹 하면서 가니까 뒤에 사람 걸어가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인식 없는 과실. 바빠서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뛰어가다 사람 부딪히거나 이런 거. 이해되죠? 이런 쪽들이 인식 없는 과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형법에서 둘 구별하진 않아요. 둘은 구별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 근데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고의의 인식 대상은 오로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입니다. 알겠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만약에요. 요게 잘못됐어. 이 인식 부분이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불일치해버린다고. 이런 걸 뭐라 부를까요? 지금 구성요건적 착오야 이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잘못 인식했으니까 구성요건적 착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이거를 범죄 사실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의 착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형법에서 착오가 한 3개가 나와요. 크게. 다 어렵습니다. 하나씩 가면 돼요. 그래서 구성요건적 착오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잘못 인식한 뭐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자 식당 가서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우산 아무 생각 없이 바꿔오는 거. 남의 거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절도죄예요. 객관적 구성요건은 타인 소유 타인점의 재물을 침해하고 가져온 거니까. 하지만 고의 있었어 없어? 없었어요. 재물의 타인성 자체를 인식 못한 거예요. 여기 객체에서. 절도죄 객체는 타인 소유 타인점의 재물이라 그랬잖아. 근데 타인 소유성 자체를 아예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인식한 사실은 자기 건 줄 알았어요. 발생한 사실은 타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그래서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 유형도 나중에 열심히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요. 고의 열심히 배우죠. 그래서 고의 열심히 배우고 제5절에서 제6절이 뭐가 나와요? 구성요건적 착오가 나오는 거야. 구성요건적 착오 이게 이제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쭉 가셔서 이제 과실범 배운 거야. 금방 배웠어요. 과실범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8절 가니까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게 나와. 얘는 고의범하고요 과실범이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이게 이제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나오는데 일단 진정결과적 가중범 생각하세요. 우선 고의와 과실이 결합된 게 제8절의 결과적 가중범이야. 그러니까 목차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순서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고의 과실 배웠으니까 두 개 합쳐진 놈 배우는 거죠. 여기까지가 구성요건이에요. 그죠? 원래는 구성요건당에서 좀 더 배울 것이 어디냐면 뒤에 쭉 넘어가셔서 저기 챕터 5 봐봐요. 챕터 5 책임론 다음에 미수론 제가 금방 언급했잖아. 미수도 원래 구성요건론이에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보세요. 미수론 다음에 정범 및 공범론 나오죠. 공범론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원래 구성요건 관련된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특수한 상황들에서 뒤로 빼는 거야. 범죄 성립 요건 중에서. 그래서 주소는 기억하세요. 미수론이나 공범론도 다 구성요건과 원래 관련된 거예요. 그 점 얘기해드리고 다시 앞으로 오셔서 이제 위법성론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어려울 거예요. 살짝 좀 어려운 걸 느끼게 될 겁니다. 138페이지. 그래서 이제 아니 거기로 가라는 게 아니라 138페이지부터 이제 위법성론을 쭉 배우는 거죠. 쭉 가시고 그런데 4번 있죠. 제1절의 동그라미 4번부터 그거를 우리는 이제 핵심적으로 배우는 거야. 위법성 조각사유. 그래서 일반론을 여기서 배우고 2절부터가 이제 개별적인 위법성 조각사유가 나오는 거예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그 피해자의 승낙 끝부분에 추정적 승낙 하나 있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행위,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를 열심히 배우고, 편할 겁니다, 이 동네는. 그냥 판례만 열심히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재밌어.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짱돌 한번 맞을 거야, 책임론.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사 막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자유사론, 고전주의, 뭐 실증주의 막 둘이서 싸우고 책임의 근거가 뭐냐, 책임의 본질이 뭐냐 하면서 막 싸웁니다.
다행히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것까지 안 내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전체 이해를 위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책임의 요소가 제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현재 우리 다수설의 입장에서 딱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범죄 책임을 배울 건데요. 총 5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이때까지 고전주의, 그러니까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관주의 범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목적적 범죄 책임론이, 그 다음에 이제 현재가 합일태적 범죄 책임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책임에는요, 책임 능력이 먼저 있어요. 책임의 요소 중에. 그 다음 두 번째가 위법성의 인식이에요. 자, 여기서 느낌이 오네. 위법성 인식 잘못하면 무슨 착오래요? 금지착오 또는 이거를 법률의 착오라고 얘기해요. 이게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는데 자기는 이게 위반되지 않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법에 위반되는데 자기는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채무자가 안 갚으니까 가져가 버리는 거야. 대물변제죄로 가져가야지. 나는 채권자니까 괜찮아. 이런 게 이제 금지착오인 거야.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는데 자기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착각한 거야. 절도는 이미 알아요. 남의 물건 가져가면 절도라는 걸 아는데 이게 절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금지착오예요. 알겠죠? 법률의 착오 또는 금지착오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가능성 있죠. 기대 가능성. 얘도 책임의 요소예요. 아까 그랬잖아. 아들이 인질로 잡혔다니까 시킨 대로 해야죠. 이게 이제 기대 가능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임의 요소입니다. 책임 능력, 위법성 인식, 기대 가능성. 그리고 여기는 빠졌지만 책임 고의, 책임 과실이라는 게 하나 나올 거야. 책임 고의, 책임 과실. 그게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 사실의 착오, 즉 제3절의 동그라미 3번 보이죠? 법률의 착오 다음에 위법성 조각사 이외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이걸 위전착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난해할 거예요. 학설 6가지, 판례 하나 해서 총 7가지가 이제 동원이 돼야 됩니다. 엄고, 재고, 소극적 구성권, 목적적, 그쵸? 총 7가지야. 이제 그런 것까지 나와요. 우리 이제 판례 일단 열심히 배우세요. 판례 배우시고. 근데, 빌어먹을 요새 우리 사례에서 참 그 막 원자행도 내고 이런 것도 자꾸 낸다, 이제. 옛날에 우리는 그냥 판례 있는 것만 냈는데, 이제 이론적인 걸 2차에서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들은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좀 늘었어. 그래서 보강이 필요한 거예요. 핑계고. 자, 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범죄론에서 특히 이제 범죄 성립 요건에서 쭉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수론 써있죠? 미수론 챕터 5에서 이미 얘기는 했어요. 결과범위에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없을 때 이런 걸 이제 미수라 그러는데 그 미수에서도 장애미수가 있고 2절에 3절에 중지미수, 4절에 불능미수 이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개념들.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장애미수 쪽에서 많이 나와요. 이제 판례 외워서 이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거. 실행의 착수가 인정돼야 우리가 최소 미수라고 부르거든요. 미수가 뭔 뜻일까? 기수부터 배워야지. 기수. 이미 기 다다를 수예요. 이미 다 다다랐다야. 범죄 성립 요건, 그러니까 충족 다 시켰다 이거예요. 시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수는 안일미 다다를 수예요. 아직 덜 도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범죄 성립된데 아직 덜 도달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장애미수 쪽을 이제 대표적으로 몽땅 볼 거고, 중지미수는 간단히 얘기하면요, 얘가 범죄 결과 발생시킬 수 있었어요. 범죄 기수에 갈 수 있었는데 지가 자의로 그만둔 거야. 내가 여기서 뭐 할까 해서 그만둬버린 거야, 도중에. 이런 게 중지미수예요, 중지미수. 불능미수는 뭐냐? 멍청이. 애초에 결과 발생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행에 수한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데 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였냐면, 갑이 A를 죽이려고 총까지 구해가지고 방도 구했어. 건너편. A가 원룸 사는데 그 건너편 원룸까지 구해서 밤에 퇴근할 때를 기다렸다가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근데 A의 방문이 딱 켜지고 A의 모습이 보여서 쐈어. 그랬더니 I love you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인형이 맞은 거예요. A가 아니라 A 닮은 인형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불능미수가 되는 거예요. 불능미수 이런 거예요. 또 이제 독약인 줄 알고 줬는데 자양강장제였지. 그래서 먹고는 힘이 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이런 게 불능미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나중에 배울 거고, 이제 예비 나오는데 이게 예비는 뭔데, 미수 이전 단계까지 처벌하는 거. 이것도 이제 중대한 법익이겠죠. 중대한 법익 침해가 있는 범죄에서만 예비 또는 음모를 같이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미수도 예외예요, 여러분. 예비 음모는 더 예외예요. 그 앞 단계입니다. 미수 이전 단계를 우리가 예비 음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범 공범에서 쭉 가는데, 이제 정범 공범을 구별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정범이요, 범죄 실현한 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범죄를 실현한 애들이 정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범은 도와준 애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와준 애들인데, 이제 우리가 광의의 공범과 협의의 공범으로 나눠지는데 이건 좀 간단히 얘기하고 가야겠다.
이제 광의의 공범에는요. 광의의 공범. 순서대로 가면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협의의 공범하면 밑에 이 둘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범, 종범 얘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 정범의 정범, 정범에 속하는데 여럿이 가담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범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공범. 그리고 밑에 이제 협의의 공범에서 통상 공범 얘기하면 밑에 애들 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동정범은 같이서 공모하고요. 몇 놈이서 공모를 하고 그 공모에 따라 맡은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이 분담을 하게 되면 공동정범이 돼요. 갑을병이요. A를 죽이려고 공모를 해요. 근데 야 여기서 사람 찔러본 사람. 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사람을 찔러보긴 했는데 내가 수술하다 찔른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보고 을은 힘이 좋아.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중에 네가 A를 붙잡자. 오케이. 병한테는 너는 힘도 없고 저 칼도 안 찔러봤고 밖에서 막 나와라. 오케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맡은 바 역할 분담을 다 해서 A를 죽였어요. 칼로 실제 찔른 거는 갑이었거든. 을이 붙잡고 병이 밖에서 망을 물 때 갑이 A를 찔러 죽였거든요. 실제 구성요건적 행위는 갑만 했잖아요. 살인행위. 하지만 을병도 똑같이 공동정범이에요. 살인죄 공동정범. 이게 공모와 역할 분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재판에서 형은 좀 달라져요. 근데 일단은 같이 살인죄 공동정범이 돼버립니다. 똑같이 정범이 되는 거예요. 간접정범은 한마디로 지손에 피 안 묻히네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를 이용했을 때 성립되는 게 간접정범이에요. 나중에 배울게 이거는. 그 다음에 교사범은 가만히 있는 애한테 야 1억 줄게 A 죽여. 1억? 2억 줘. 알았어. 해서 했어요. 범죄 결의를 시켜서 범죄를 범행하게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에게 범죄 결의시켜서 범죄를 저지르게 한 자. 이게 교사범이에요. 종범은 이미 범죄 결의해서 범죄 범할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방조범. 종범 또는 방조범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범죄 결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협의의 공범은 필연적으로 누가 필요해요? 정범이 있어야 돼요. 정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범 얘기할 때 교사범, 종범이 있겠으면 반드시 정범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범하고 공범 애매할 때는요. 정범부터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병 망 봤잖아요. 병이 망을 본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살인죄 방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동정범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간접정범하고 교사범이 또 겹쳐요. 특히 책임 무능력자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나중에 겹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럴 때 누구부터 평가한다고? 정범부터 판단해봐요. 그래서 공동정범이 되면 방조는 판단할 필요 없어요. 간접정범 되면 교사는 판단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공동정범이 안 되면 방조를 볼 것이고 간접정범이 안 되면 교사를 찾아볼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정범 개념 우위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범 개념 우위성. 이제 물어볼게. 답안에 케이스에서 2차 시험을 보는데 칼로 찌른 놈이 있고 시킨 놈이 있어. 누구부터 답안에 쓸 거예요? 찌른 놈부터 쓰라고 제발. 근데 주로 갑이 시켜. 그리고 을이 찌르거든. 답안에 보면 꼭 갑부터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살면서 갑질을 당했는지 답안에 갑을 먼저 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항상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 사람부터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답안 거지같이 된다니까? 답답해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하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갑 교사범 하는데 의뢰제책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면서 을 얘기를 여기서 다 해요. 왜냐면 그 얘기를 해야 여기서 교사가 의미가 있거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항상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 사람부터 먼저 쓰는 거예요. 그렇게 좀 가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릴게. 참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공범과 신분이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신분이 없는 사람한테도 신분 주는 규정이 우리 규정에 있다고. 33조. 그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런 거 배우면 우리는 이제 범죄론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죄수론 있죠. 죄수론. 우리 시험에서 죄가 하나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객관식에서는 따로따로 되겠지만 주관식에서는 여러 죄가 나와요.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죄를 하나 지었는지 두 개 지었는지 이런 것들인데 이 죄수론에서도 일죄가 있고 수죄가 있죠. 일죄에서도 법조경합이 있고 포괄일죄 있고 막 그렇잖아. 여러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가 가는 게 이제 포괄일죄예요. 제일 쉬운 게 그거고
포괄의제가 잘 나와. 그리고 법조경합은 법 조문끼리 경합을 하는데 사실상은 여러 조문에 해당하니까 여러 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법조경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일반법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수재, 이건 이제 얘기할게요. 상경과 실경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상상적 경합, 이거는 소송법적으로는 일제입니다. 소송법적으로는 일제예요. 형사소송에서. 근데 형법적으로만 수재로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행위로 수계죄를 범하는 거예요. 갑이 갑을병 셋이 있는 데다가 갑이 A, B, C 세 사람이 있는 데다가 폭탄을 던져서 아무나 죽어라 이씨 하고 던졌어요. 그래서 셋 다 죽여버렸어. 세계 살인죄 상상적 경합입니다. 근데 갑이 지나가면서 A 팡 쏴 죽이고 또 좀 몇 걸음 가서 을 팡 쏴 죽이고 B를 팡 쏴 죽이고 또 좀 가다가 C를 팡 쏴 죽였어요. 똑같이 세계 살인죄인데 이거는 실체적 경합이라 불러요. 개별적인 행위로 각각 별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가 실체적 경합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체적 경합. 그리고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수개죄를 저지른 경우. 그런 식으로 일단 이해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이제 형벌로는 돼서 그것까지 이제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강론 가니까 이제 개인적 법익 나오죠.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그런 순차대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뭐 다음에 강론 들어갈 때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좀 쉬었다가 제가 좀 더 저 필요한 것 좀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